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영어 제목은요, The Painful Truth,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글 제목은 고통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몬티 라이언. 이 책을 정리를 해서 본 내용을 보면요, 이 책은 통증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우리의 인식세계를 새롭게 확장시킨다. 프롤로그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지만 대체로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우리 사회, 즉 의료계 안팎에 있는 사람 대부분을 말한다. 우리는 통증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로 수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이 책은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혹은 통증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나는 이 책에서 통증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통증과 싸우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 책을 통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란다. 출판사의 서평을 한번 볼까요? 통증을 극복하려면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고통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쓴 책이다. 오늘날 우리는 통증 과학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통증에 대한 이해가 급변했다. 통증에 관해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몬티 라이언 박사가 말하듯 통증을 오해한 고통의 대가는 너무 크다. 이 책은 통증의 극단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뇌신경학 연구를 통해 환상통에서 만성 통증에 이르는 수많은 통증의 비밀을 파헤친다. 라이언 박사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미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준다. 통증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인데요. 특히 여러 가지 통증 분야에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이 표현에 공감을 할 건데요. 만성 통증과 지속성 통증이라든지 또는 환자에게 그 진통제라는 의미와 통증 완화제라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증에 관한 진실을 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실제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책을 구상하기 전에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름과 장소명을 변경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했다. 모든 의사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 대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의사들을 위한 도덕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치료 과정 혹은 치료 외적인 상황에서 보고 들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지키겠노라 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는 특정 분야의 통증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특별한 치료법을 홍보할 의도도 전혀 없다. 이 책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통증과학과 만성 통증 환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통증 치료법에 관한 내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이 통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에 담긴 내 생각과 의견은 의학적 조언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때로는 말이 칼보다 아플 수 있다. 나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어나 공격적인 표현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영어로 진통제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페인킬러가 많이 사용되지만 나는 그보다 순화된 표현인 통증 완화제란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한글로는 진통제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우므로 진통제로 통일한다고 옹기니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만성 통증과 지속적 통증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상태를 더 잘 묘사하고 사람들도 더 쉽게 이해하는 말이 지속인 까닭에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영어의 만성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인 크로노스에서 왔다. 하지만 이 단어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이해할 소지가 있으며 영구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어서 나는 만성보다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한글로는 만성 통증이 자연스러워서 주로 만성 통증으로 번역한다. 다만 의학용어로는 만성 통증이 더 널리 쓰인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라며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같은 의미이므로 두 가지 표현에 다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다.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프롤로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다행히 신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통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지만 대체로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우리 사회, 즉 의료계 안팎에 있는 사람을 대부분 말한다. 우리는 통증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로 수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수련의 시절 그 오해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격할 기회가 많았다. 밤아없이 급성기 내과 병동에서 정신없이 보낸 주간 근무가 끝날 무렵이었다. 해가 저문 지 한참 지나 병동 안이 인공조명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급성기 내과 병동은 있기 힘든 곳이다. 각종 의료 장비에서는 나는 소음과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할인 매장과 같은 정신없는 곳이었다. 나 같은 햇병아리 수련이는 온종일 응급실에서 새로운 환자들을 만났다. 환자들은 급성기 내과 병동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받고 컨설턴트로 불리는 전문의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날도 나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환자에 관한 메모를 휘갈기며 전문의를 열심히 쫓아다녔다. 전문의는 훌륭한 의사였지만 성격이 약간 급해서 내가 심장기능 모니터링, 방광검사, 가족 상담 준비 같은 처치 계획을 쓰고 있으면 리스트에 있는 다음 환자를 찾아 늘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날도 나는 환자 기록지를 쓰다 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와 의료 카트를 피해 전문의를 찾으려 허둥지둥 달려갔다. 커튼과 링거 폴대 사이로 옆구석을 살펴보니 그는 다음 환자인 폴의 침대에서 벌써 커튼을 치고 있었다. 폴은 40대 후반의 IT 컨설턴트였다.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잔뜩 찡그린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거의 벗어진 이마에서 땀방울이 배어나와 이따금 이마의 주름을 타고 올려내렸다. 폴은 지난 몇 년 동안 요통을 호소한 환자였다. 회사 사무실에 불편한 의자 때문에 얻은 병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오른쪽 덩허리 아랫부분에서 잠깐 느껴지던 찌릿한 통증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다. 통증 때문에 바깥 활동에도 점차 제약을 받았다. 먼저 골프를 접었고 친구들과 술집에서 어울려 노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이제는 회사에서 장기 병가를 신청하고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 주 전부터는 아내와 헤어진 상태였다. 그의 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며칠 전부터 왼쪽 등과 오른쪽 다리까지 통증이 있었고 그날 아침은 너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동네 병원의 일반인은 갈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바로 종합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응급실 의사는 그의 병력이 이상해 보였는지 더 적극적으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MRI 촬영을 지시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요 척수관 내의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마미총 증후군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신경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 MRI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전염성 원인이나 자가 면역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혈액검사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직 전문의는 결과지를 휙휙 넘겨보더니 폴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에요. 다행히 신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아픈 게 그냥 제 기분 탓이라는 건가요? 갑자기 통증을 느꼈는지 폴이 다시 움찔했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따라 움찔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센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그걸 가져가 보시죠.
앞으로는 일반인을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는 폴의 침대를 나오며 환자 기록지에 다음과 같이 진단명을 쓰라고 지시했다. 1. 비특이성 요통. 2. 시민성 통증. 비특이성 요통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신체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모든 요통을 말한다. 실제로 요통 환자의 90%는 특별한 조직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다. 통증이 주로 심리적, 감정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의미로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자신의 통증이 가짜라는 말로 들린다. 폴은 심각한 척추 손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통증을 느끼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의료기술로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끔찍하지만 어쩌면 치료될 수 없는 손상이 있거나 머리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폴은 제대로 된 진단명을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진짜라는 확인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서야 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두 진단은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통증은 우리 몸이 손상된 정도를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우리는 신체 이상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독립된 실체라는 이원론에 갇혀 있다. 이 생각은 현대 통증과학을 잘못된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명 중 1명꼴로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것이 됨은 물론 우리의 삶도 파괴한다. 이 책은 증거 기반 연구를 토대로 통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에 소개한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는 독자들이 통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증은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려는 신체의 반응이다.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 몸을 보호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 통증을 통해 위험이 될 만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신체를 보호할 방법을 찾게 되며 특정 행동이나 행위를 피하게 된다. 통증은 손상의 척도가 아니다. 이런 구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통증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가짜가 아닌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플라세보 효과와 환상통, 사고나 수술로 몸 일부분을 절단하고도 그 부위의 고통을 느끼는 증상에 이르는 통증의 까다로운 성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왜 많은 사람이 손상된 신체 부위가 완전히 치유된 이후에도 통증을 계속 느끼는지, 왜 모든 통증이 진짜인지, 몸에 상처가 없어도 왜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오랫동안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통증은 단지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질환 자체이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또한 난 의사들이 조직 손상과 통증의 관련성이 적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환자들을 진찰할 때 진단 결과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원칙적으로 그 카테고리에는 환자의 감정이나 생활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는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통증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놀랍도록 인간적이다. 통증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린 인구가 유행처럼 늘고 심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비단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여성과 소수민족, 정신질환자, 어린아이들은 통증 호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그룹으로 여겨져 그들에 대해 통증을 들어주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적인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통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면 의사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이 과장되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혹은 통증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또한 이 책은 어떤 배경을 가진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 통증의 본질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책 뒤에 수록된 용어사전과 참고문헌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가 통증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통증과 싸우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자가치유를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장에 다양한 정거 기반 치료법의 목록을 실어두긴 했지만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그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란다. 통증에 관한 주제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통증은 본질상 감정에 관한 것이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통증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편견에 좌우되는 존재이다. 편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편견은 아마 개인의 경험이 될 것이다. 개인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없고 따라서 일반화할 수도 없다. 나에게는 오랜 고질병인 과민대장증후군이 있는데 최면치료를 받고 꽤 효과를 보았다. 최면치료는 내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전에는 나조차 비웃었던 분야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난 내 경험은 기적에 가까웠다. 최면요법이 특정 형태의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지만 모든 통증에 기적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므로 최면요법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유혹은 참아야 했다. 최면요법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이는 다양한 방법과 상충하는 결과들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과학자와 의사 간에 그 증거들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다. 대형 제약회사든 소형 병원이든 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특정한 해석과 합의를 토대로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쪽의 주장을 이해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 통증과학은 모순되는 증거들을 상충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통증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였고 이 진실을 통해 관련된 혁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궁극적으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건강한 과학적 회의론과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독자들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프롤로그가요. 통증을 전공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진한 메시지를 줍니다. 12장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1장, 통증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2장,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3장, 통증과학의 새로운 화두, 관심 전환과 상상력을 이용한 통증 완화. 4장, 플라시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기대와 예측의 효과. 5장, 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증의 정서적 요인. 6장,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고통과 쾌락의 양면성. 7장,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신경공명으로 알아보는 통증의 의미. 8장,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 마음의 통증. 9장, 인종, 문화, 신념과 통증의 관계. 수용과 희망이 전하는 메시지. 10장, 현대사의 역병,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현대인의 삶. 11장,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신경가소성으로 밝히는 통증의 비밀.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통증 치료의 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을 읽어본 뒤에 각 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 진료 경험과 빗대어서 이 12장의 내용을 12개의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은 맨 마지막 챕터로 한번 가볼까요? 에필로그는 감사의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특히 만성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전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많은 경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명을 듣지 못하고 기분 탓이라고 오해를 받을 때도 많다.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성 통증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만난 환자들이나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앨범과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실명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통증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와 임상의학자들이다. 전하요. 이 책에는 400편에 달하는 참고 문헌이 수록되어 있고 그 문헌을 대표하는 연구자만 해도 1,000명 이상에 달하지만 그들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으로 현대 통증과학의 토대를 마련한 수많은 이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내가 만난 최고의 편집자 안드리아 헬리를 포함하여 트렌드월드의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한다. 통증이 훌륭한 주제가 될 거라고 성견지명을 보여준 나의 에이전트 찰리 비니에게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어울리는 통증 치료는 어떤 건지를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게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뵙도록 할게요.